52페이지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하고 전기신호의 조절 부분에서 축전기하고 코일이 교류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전자기파의 발생부터 한번 볼 텐데요.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진동과 자기장의 진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변화나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게 일자형, 직선형 안테나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심연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가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주변에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래 패러데이 법칙의 오리지널 버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패러데이 법칙으로는 뭐 이렇게 자속이 변할 때 유도기 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죠. 그것도 패러데이 법칙이 맞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자기장이 변화할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 형태의 코일이 도체로 이루어진 코일이 놓여 있으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도체 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도성고리가 없다 하더라도 비어 있는 공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요. 전기장을 시계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시계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앙페르의 법칙이 전류주위에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맥스웰이 네 가지 방정식으로 이제 전자기학을 통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했던 큰 작업 중에 하나가 앙페르의 법칙에 추가적인 항을 하나 더 단 거였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고친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에 의하면은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지만 전기장이 변화하게 되면 그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도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하고 완전 대칭적이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근데 이 전기장의 변화가 또 자기장을 만들기도 한다는 게 맥스웰이 고친 앙페르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항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화는 상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변화가 얘를 또 감싸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요. 또 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얘를 감싸는 방향으로 또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이 전자기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전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감싸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데 또 그게 진행하는 방향하고도 또 서로 수직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축전기로도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교류 전원이고요. 이게 축전기가 연결된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전원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방향에 따라서 전기장이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위쪽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축전기 두 극판 사이 공간에 전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는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자기장 자체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주변에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또 이 변화하는 전기장이 또 주변에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또 이게 이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전자기파가 된다라는 거고요. 얘를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은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하면 됩니다. 안테나 역할은 뭐냐? 전자기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이 전기장이 위쪽 방향인 상태의 전자기파가 지나가게 되면 요 안테나가 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내 전자가 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아랫 방향의 전기장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전기장이 아랫 방향이니까 음전하인 전자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아래로 힘을 받았다가 위로 힘을 받았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힘을 받으니까 진동을 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교류 전류가 되어서 전자기파의 형태대로 그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그 정보를 수신한 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요. 92.3MHz의 라디오 신호도 수신을 하게 되고 98.7MHz의 라디오 신호도 수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안테나는 다 수신합니다. 수신하는데 이게 그대로 그 다 스피커에 흐르게 되면 모든 소리가 다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통신에서는 선택적으로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여기가 이제 라디오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음성 신호가,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죠. 여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전기 신호는요, 지금 이쁘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진폭과 진동수가 일정하지 않는 다양한 진동수와 다양한 진폭 형태의 전기 신호가 될 거고요. 이 전기 신호에 음성 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보내면 혼선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발진기가 되겠습니다. 그 발진기에서 92.3MHz 혹은 98.7MHz에 해당이 되는 일정한 진동수, 일정한 진폭의 교류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요게 이제 상호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리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담아서 보냅니다. 근데 담는 방식에 따라서 FM과 AM으로 나뉘게 되는데, FM은 Frequency Magnification 방식, 주파수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AM은 Amplitude Magnification, 진폭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진폭과 일정한 진동수의 교류 신호의 소리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담을 때 진동수의 변화로 담으면 주파수 변조가 되고요. 진폭의 변화로 소리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담으면 AM 방식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거의 FM 방송을 주로 듣죠. FM 방송이 AM 방송에 비해서 주파수 영역대가 더 큽니다. 얘는 보통 한 100MHz 전후이고요. 얘는 제가 잘 안 들어봐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얼핏 봤을 때 500kHz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로하고 메가는 벌써 1000배 차이 나잖아요. 얘가 진동수가 더 크고 파장이 더 짧고요. 얘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깁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잘 전파가 되고요. 음질은 좀 떨어집니다. 파장이 기니까 아마 하여튼 이 방식이 정보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가 봐요. 그래서 음질이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FM 방식은 얘에 비해서는 파장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회절이 얘에 비해서는 좀 덜 되고요. 그래서 기직을 좀 많이 세워야 되지만 음질이 좋기 때문에 FM 방식을 주로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면 안테나에서는 92.3MHz와 98.7MHz를 둘 다 수신합니다. 제가 왜 이 두 방송국을 얘기하냐면 제가 출근할 때는 92.3MHz 틀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98.7MHz를 틀고 퇴근하거든요.
이렇게 바꿀 때는 이제 안테나에서는 둘 다 수신을 해요. 근데 또 라디오 안에는 다다음 시간에 배울 LC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코일하고 축전기가 들어있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서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신합니다. 공명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명진동수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 방송만 잘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LC 회로의 공명진동수를 92.3MHz로 하면 안테나에서는 다양한 방송국에서 오는 신호가 다 잡히게 되지만 그 중에서 92.3MHz만 공명이 되어서 전류가 잘 흘러서 스피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과정에서 복조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데요. 복조는 우리 약속을 했던 교류 신호 있죠. 92.3MHz 요거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얘가 그대로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벗겨내는 과정. 그래서 소리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그 전기 신호만 뽑아내는 요 과정이 복조가 되어서 얘를 이제 스피커에 흘리면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교류 신호의 진동수와 그다음에 공명 진동수, 라디오 LC로의 공명 진동수가 같을 때 그 방송이 잘 수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여러 해 전에 한 10몇 년 전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는 포항공대 그 면접 1번 문제 중에 FM 방송의 라디오에 쓰이는 전자기파의 파장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고요. 100MHz잖아요. 근데 보통 라디오는 거의 한 번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디오를 안 들어봤다면 불리한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센서가 있다면 여러분이 되물어봐야죠. 라디오를 사실 제가 잘 안 들어봐서 그런데 그 진동수가 몇 헤르츠 정도 되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센스죠. 근데 아는 애들은 이제 한 100MHz 정도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메가가 10의 6승이잖아요. 대략 10의 6승. 그럼 100메가면은 10의 8승이죠. 1억 헤르츠입니다. 1억 헤르츠. 그럼 빛의 속도가 V 꼴 람다 F인데 빛의 속도가 3억이잖아요. 근데 라디오의 진동수가 FM 라디오의 진동수가 1억 정도 되잖아요. 100MHz. 그러니까 파장이 대략 3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에서는요, 공대 교수님들은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걸 궁금해서 계산해봤나 라는 거죠. 이런 거. 그런 애들 잘 없죠? 잘 없으니까. 뭔가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뭔가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고. 근데 그런 게 그래서 재미를 느끼면 공학 계열에 뭔가 맞다? 아닌 말고. 자, 전자기파 차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 차폐는 뭐냐면 전자기파가 금속에 닿이게 되면 금속을 지나갈 때 금속 내에는 자유전자들이 있죠. 전자기파의 전기장에 의해서 자유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죠. 전자에. 근데 이게 무에서 유로 생긴 건 아니잖아. 전자기파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전자기파 입장에서 에너지를 잃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단이 되는 게 전자기파 차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거. 이게 대표적인 전자기파 차폐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의 그물망. 이게 전자기파 차폐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전자레인지 같아 보이죠?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보면 이렇게 그물망이 앞에 있잖아요. 유리,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데 이거 심심하다고 벗겨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있는 H2O와 마이크로웨이브가 공명이 일어나서 후끈후끈 달아올 겁니다.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려고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가 마이크로파의 전기장에 의해서 이 그물망 안에 있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마이크로파는 에너지를 잃고 밖으로 못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물망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강 필름을 만드는 과정을 예전에 살짝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평강 필름을 어떻게 만드냐면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도 어느 정도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좀 있는 플라스틱으로 평강판을 만드는데, 열을 가해가지고 그 물물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확 당긴대요. 이렇게. 그러면 평강 필름이 된답니다. 확 당기면 이 안에 이 플라스틱 분자들이 이렇게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도선의 역할을 한대요. 도선의 역할을.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는,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는 요 안에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자기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차단이 되고, 요렇게 진동하는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죠. 우리가 보통 평강축을 그릴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평강축을 그리는 거하고 실제 전자가 통과하는 거는 좀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평강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는 이제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는 통과를 못하는 거고,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는 얘가 이쪽으로는 전자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전자기파 차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라디오 안에 있는 회로 LC 회로에서 또 L하고 C에 해당이 되는, L은 자체 유도 계수라고 불리는 그 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C는 그 전기 용량이라고 불리는 축전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그 물리량들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하고 코일 자체가 교류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코일과 축전기의 그 저항의 크기가 어떤 물리량들과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여러분이 직접 빼야 되는 부분은 요거하고요, XC 하고 요 XL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를 한 상태에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좀 더 잘 되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 연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축전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영어로는 콘덴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기기, 축전기가 되겠습니다. 전하를 저장하는 과정을 충전이라 하기도 하고요. 얘는 모양은 요래 생겼습니다. 두 개의 금속판을 이렇게 완전 붙이진 않고요, 살짝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만들면 축전기가 되고요. 저기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고 있고요. 여기가 뭐 숙소가 수맥이 흐르는 곳이가 여기가. 오 사자고. 저는 뭔가 연관성이 없는데 예외구만. 자, 이게 축전기의 구조인데요.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옆에서 본 모습으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건전지 같은 걸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플러스 극에서는 이쪽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잡아 당기죠. 이 전자가 부족해지고 양전하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밀어서 전자가 쌓여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5쿨롱이면 얘는 마이너스 5쿨롱이 됩니다. 이때 축전기에는 5쿨롱의 전하가 저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쿨롱 아닙니다.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서 합쳐서 10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5쿨롱이 저장되었다라고 하고, 이때 Q가 바로 5쿨롱이 되겠습니다. Q가. 일단 기본적으로 1.5V 한 개로 저장했을 때하고 1.5V 두 개로 해서 3V로 저장했을 때하고 언제가 전하가 더 많이 저장되겠습니까? 네, 3V로 저장했을 때겠죠.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2배가 되면, 똑같은 축전기면 전하가 2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Q하고 V는 비례합니다. 이때 그 비례 상수가 C가 됩니다. 얘기하지 말라. 응? 소리는 해절돼서 다 들린다. 그 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잘 숨지도 못하고만 지금 다 보이는구만. 이때 이 비례상수가 C 전기 용량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인데 이거는 축전기의 형태와 그다음에 그 두 개의 금속판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요. 이 전기 용량의 단위는 페럿이라고 하는데 이 페럿은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상관 별로 그냥 볼로 봤는데 페러데이의 이름을 딴 거래요. 페럿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전기 용량을 페러데이가 사실 전자기 우도 법칙 이런 게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전기 용량의 이름에 페러데이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페러데이가 그 전에 뭐 이렇게 다른 거에 뭐 다른 사람 이름이 붙었는데 전자기학에 페러데이가 공을 많이 했는데 페러데이가 빠질 수 있나 이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페러데이를 방금 얘기한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페러데이 이 형태가 결정짓는데 이것도 여러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이 면적이 크면 전하가 잘 저장되겠지. 네. 전하가 있을 공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요, D가 작으면 잘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잖아. 그럼 서로 잘 붙들고 있겠지.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 전하가 더 잘 저장됩니다. 그래서 비례상수가 더 크죠. 요 앞에 유전율이라는 게 붙으면 이게 등식이 돼요. 요 비례상수가 요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유전율이 클수록 전기 용량이 커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된 상태에서 얘를 치우잖아요. 치워도 요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된 상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순간에 내놓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축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축전기는요 모양이 보통 좀 라디오 조립 같은 거 해봤으면 아마 알 텐데 보통 원통형으로 이렇게 축전기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뭔가 좀 이게 뭐냐면 요걸 말아 놓은 거예요. 두 개의 금속판을 평행하게 해 놓은 것을 말아 놓은 겁니다. 요 안에는 이제 유전체를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아 놓은 게 요 축전기예요. 축전기. 그러면 면적을 좀 크게 하면서 공간은 작게 차지할 수 있거든. 면적이 크면 전기 용량이 커지니까 좀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 단원에서는요. 축전기의 역할인데요. 축전기는 교류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 축전기의 저항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용량 리액턴스. 이때 용량은 전기 용량의 그 용량이라고 보면 되겠고 요 X라고 표기하는 것은 X가 뭔가 저항하는 것 같잖아요. 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X가 뭔가 저항하는 것 같죠, X가. 근데 C하고 관련된 저항, 용량 리액턴스. 리액턴스가 영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저항하고 관련이 있겠죠. 요 결과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결과를 얘기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2파이 F C분의 1이 됩니다.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요 F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단위는 ohm이 되겠고요. 저항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외우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느낌을 가지고 이런 거 외우는 게 좋으니까. 요게 이제
그 교류회로인데요. 교류 전원 장치고요. 진동수가 F인 교류 전원 장치고요. 1초에 F번 플러스 그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은 보통 기본적으로 회로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같이 그려놓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 뭐를 먼저 생각하면 좋냐면 직류 전원을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상상을 해보면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1초에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F가 0입니다. 맞아요. 그럼 F가 0일 때 직류 전원일 때 축전기는요 그냥 끊어진 부분이에요. 맞아요. 단순히 이 축전기는 끊어진 회로예요. 이 직류 회로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F가 0일 때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F가 0일 때 저항이 무한대가 되려면 F가 분모에 가면 되죠. 네. 그리고 F가 분모에 가면 전부 다 분모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이. 그렇게 기억하세요. F가 분자에 가면 전부 다 분자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앞에 2파이는 왜 붙느냐?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에서 누군가를 검색해서 물리2로 들어가면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동수가 클수록은 왜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느냐? 얘가 이제 교류가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마이너스가 전하가 쌓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한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는 게. 네.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전하가 쌓일 때까지는 전류가 흘러요. 네. 그러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 있던 플러스는 반대편으로 가야 되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또 반대편으로 가야 되죠. 그럼 반대편으로 가서 또 최대로 쌓일 때까지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요게 빨리빨리 바뀌면 이제 최대로 쌓여가지고 더 이상 전류가 못 흐르는 그 시간이 짧아지겠지. 자주자주 이 방향을 바꿔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방향을 바꿔줄 때, 즉 진동수가 클 때 전류가 잘 흐르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 용량이 크면 얘가 이 꽉 찰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그 꽉 찰 수 있는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죠. 네. 전기 용량이 커지면.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적으로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막 바뀔수록 얘가 용량이 커가지고 전하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서 저항이 작다, 용량 리액턴스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요.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가 진동수가 클수록 회로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네. 그럼 진동수가 무한대가 되면 얘는 저항이 0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얘만 저항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장치에 만약에 전압이 V라고 하면 얘는 V 꼴 IR이니까 R분의 V에 수렴하게 됩니다. 전류는 진동수가 클수록 나중에 진동수가 크면 축전기 없는 거랑 매한가지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진동수가 작으면 회로의 전류가 점점 작아지고 잘 안 흐르고 그러죠. 네. 그래서 축전기의 역할은 진동수가 작은 교류 신호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교류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진동수가 작은 전기 신호를, 직류에 가까운 전기 신호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교류회로에서의 축전기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그리고 여기 여기 몰라도 되는데요. 전기 에너지로 저장한다는 뜻은 얘가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전기장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이 가지는 전기 에너지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코일이죠. 코일 같은 경우에 얘가 직류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일정하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코일은 저항이 아니죠. 그냥 도선이에요.
맞아요. 도선이고 저항이 아닙니다. 근데 얘가 전류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변하죠. 그럼 이 변하는 자기장이 또 유도기전력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근데 이 유도전류는요 원래 흐르던 전류 있죠. 원래 흐르던 전류의 흐름을 무조건 방해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잘 생기고 유도전류가 잘 흐르는 조건이 교류전류가 방해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결국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교류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거죠. 전자기 유도식을 써보면 전자기 유도식이 요 식이죠. 요게 코일의 감은 횟수고요. 시간당 자기력 선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기고요. 이런 유도기전력이 크게 생기는 조건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잘 보십시오. 요 파이 있죠, 파이. 요게 뭐였습니까? 자기 선속이었죠. 파이는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면적은 안 바뀌죠. 코일의 단면적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냐면 얘만 바뀝니다. 얘만. 근데 요 자기장은요 뭐에 비례하느냐? 전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전류의 크기. 그럼 결과적으로요, 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건데, 요 자기력 선속 안에서 변하는 값은 전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전류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상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 델타 기호, 변화량 기호 밖으로 빼내서 그 코일의 감은 횟수 n과 합쳐가지고 만든 상수가 L이 됩니다. 요게 자체 유도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 유도 계수. 그러면요, 똑같은 전류에 변하면 자체 유도 계수가 클수록 유도기전력이 크고 방해를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가 크면 일단 저항이 큽니다. 자체 유도 계수의 단위는 헨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물리학자인데요. 역시 전자기학 쪽에 많이 공헌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뭐 요 L 자체는 뭐 요 면적에 비례하고 길이당 감은 횟수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에 비례하는데, 역시 코일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 비례상수에 해당되는 것은 또 요 안에 있는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관한 자기 투자율이라고 하는 양인데 몰라도 됩니다. 네. 그러면 유도 리액턴스는요 결국에 교류회로에서 코일의 저항이거든요. 교류회로에서 코일 역시 저항이니까 X, 저항하는 느낌 X고, 요 L 값하고 관계 있어서 요 XL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요 유도가 결국에 요 자체 유도 계수의 이 유도가 되겠고요. 리액턴스, 저항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자기 유도가 잘 될 조건이 요 유도 리액턴스의 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파이는 기본적으로 붙고요.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의 변화가 심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방해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여기 이제 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L에 비례합니다. L이 크다라는 것은 아까 비례상수였잖아요. 똑같은 전류에 변하면 유도기전력이 더 잘 되는 조건으로 코일의 형태와 안에 있는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외울 때는요, 여러분이 진동수가 0인 상황, 직류인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직류일 때 이 코일은요 그냥 도선입니다. 그냥 도선이니까 저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류일 때 F가 0일 때 저항이 0이에요. 그러니까 F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겠지. F가 0일 때 저항이 0입니다. 그러면 다 분자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F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L은 뭐 설명했고요. 이게 결국에 전자기도 법칙에서 자속의 변화 대신 전류의 변화로 식을 바꿀 때 비례상수가 L이 되니까 얘가 클수록 전자기유도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회로에서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 이 진동수가 0이면 얘는 그냥 저항이 없는 거죠. 네. 저항이 없는 거니까 요 값이 이제 얘가 전압이 V면은 뭐 R분의 V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진동수가 클수록 전자기 유도가 잘 일어나서 저항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무한대가 되면 저항이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이제 0에 수렴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코일은 진동수가 큰 교류 신호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교류 회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축전기하고 코일이 반대죠. 네. 축전기는 진동수가 작은 교류 신호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이 코일은 진동수가 큰 교류 신호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 LCL은 뭐냐? 얘 둘을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그럼 얘 두 개가 다 있으면 진동수가 너무 작아도 전류가 잘 못 흐르고, 진동수가 너무 커도 전류가 잘 못 흐르고, 적당해야지 전류가 잘 흘러요. 가장 적당한 그 진동수가 그 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을 하게 되는 게 그 LC회로의 공명이 되겠고, 그게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축전기와 코일을 이용해서 고주파 통갑 필터, 저주파 통갑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